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들 동안 온라인으로 통해서 배웠던 사회복지 조직의 개념, 뭐 행정의 개념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와 유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과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조직도 우리들이 흔히 보고 있는 조직, 특히 뭐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활동하는 동호회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조직과 같이 다양한 구조와 유형,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사회복지 조직하고 B라는 사회복지 조직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이 다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클라이언트가 가더라도 대응하는 체계가 다르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천천히 공부하면서 향후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조직의 형태나 아니면 일하고 싶은 조직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고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처음 하면 너무나도 막연한 그림이 될 거고, 그러니까 특히 제 같은 경우는 그림을 잘 못 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거의 짝대기 비슷하게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정교화해지고 그래서 멋진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준비되셨다면 천천히 이번 시간 한번 함께 해보시길 희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을 먼저 배우게 되는데요. 1960년대 체계 이론의 등장 이후 조직과 환경과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환경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되고 있고, 각 나라마다 각 지역의 환경에 사회복지 조직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직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조직의 환경이란 조직의 경계 밖에서 조직과 상호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직의 존속과 발전,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말하게 됩니다. 특히 비영리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조직의 경우에는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일상적인 서비스의 기술을 사용하고 독자적 자원 생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사회복지 조직들의 활동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국가, 지역사회가 부여하는 권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조직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조직들이 재원의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상호작용에 대해 있어서 적극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의 환경은 영향력의 직간접성에 따라 일반 환경과 과학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환경이란 조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사회 환경으로서 개별 조직이 변경시킬 수 없는 주어진 환경을 의미하게 됩니다. 개별 조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잠재력의 영향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사회 인과학적 조건, 정치적 법적 조건, 문화적 조건, 경제적 조건, 기술적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과학 환경은 사회복지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환경을 의미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조직이 외부에 존재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개인, 집단, 조직들로서 재정 자원의 제공하는 팀들, 합법성, 권위성에 대한 제공자, 클라이언트, 서비스 소비자, 보충적 서비스의 제공자, 경쟁 조직,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대한 부분의
그림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맨 안에 보면 사회복지 조직,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과학환경, 일반 환경인데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일반 환경입니다. 그 안에서 사회 인구학적 조건, 정치 법적 조건, 기술적 조건, 문화적 조건, 경제적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 인구학적 조건으로 보면 사회적 욕구와 문제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되는데 연령, 성별 분포, 가족 구조, 거주 지역, 사회적 계층 등 인구의 구조나 성격의 변화와 관련된 조건들을 말하게 되고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구가 1인 가구잖아요. 그렇다면 근데 지금 현재 이전에 계속 해왔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이 대부분 4인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 운영에 있어서 그러니까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구를 형성했을 때 4인 가구가 기초수급자한테 최저생계비가 한 18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1인 가구 했을 때 70만 원 정도가 되는 부분에서 이게 지원하는 게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에 있는 저출산, 고령화, 요새는 저출생이라고도 하고 이러는데요. 여성 세대주들 및 노인 단독 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 단독 세대만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단독 세대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혼 이주 여성 및 이주 노동자의 증가, 특히 이제 김해가 이 부분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청년 실업자들의 증가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인구학적 조건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 변동과 예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적 법적 조건은 자원의 흐름을 통제하고 사회복지 조직 활동에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 좀 규모가 있다고 한다면 법적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작은 규모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중앙아동복지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김해시에 있는 종합복지관 아니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김해시 조례로도 이것을 지원에 대한 근거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가용 자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도 정부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치적 법적 환경은 그 중요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각종 법률, 명령, 규칙 등을 통해 사회복지 조직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를 준수해야 할 만한 많은 조건들이 만들어냄으로써 자원에 대한 접근성, 클라이언트의 선정, 서비스에 대한 내용, 기술, 계획, 전문 인력의 확보, 재원 마련 등 사회복지 라고 하는 이 조직의 전반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도 조금 이제 저희 조직을 좀 피곤하게 만드는 게 이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영 지침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만들어라 하고 사업 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게 한 1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게 거의 예전에는 운영 규정에서 한 20페이지 정도만 있었으면 되는데 이것을 소방 기준, 무슨 기준 이렇게 다 해서 만들다 보니까 100몇십 페이지 정도가 되는 그 책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이제 압박해 오는 부분도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이제 만들 때까지는 힘든데 만들어 놓고 보면 그 매뉴얼 따라 따라가면 되니까 또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운영의 효율성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문화적 조건입니다. 문화적 조건은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는 우수한 가치나 규범에 대한 것으로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나 이념, 방향은 물론 서비스의 형태, 실천 기술, 클라이언트의 선택, 문제를 규정하는 시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청소년 조직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청소년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김해대하고 저희 조직 저희가 운영하는 저희가 일하고 있는 단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같이 공모해서 보건복지부 그 사업을 이번에 따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저도 또 초등학생 아니면 뭐 청소년 돌봄을 해오던 입장인데도 이 조금 다른 느낌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대하는 생각도 다르고 왜냐하면 복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렇다고 해서 민간 그러니까 사업 일반 영리 조직이라고도 애매한 이 중간 정도의 역할을 하는 바우처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또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나 학과장님이나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이제 풀어가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제공기관 등록을 위해서 이제 그 준비 작업, 그리고 사람 인력들 채용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분류할 경우에는 보면 선진국에는 좀 포괄적으로 해서 저도 예전에 장애인 쪽에 일할 때 호주, 뭐 미국 이런 데 하면 장애인 분류가 좀 다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호주 가면 장애인으로 되는 왜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WHO의 기준을 사용하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근데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부에 규정된 장애인이 종류가 15가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바뀌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확대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장애인 수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예전에는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나눴다면 요새는 그러니까 장애인 예비장애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천적 장애가 더 많았다면 지금은 후천적 장애, 사고로 인한 장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환경 중에 경제적 조건입니다. 네 번째. 경제적 조건은 국가나 지역사회의 경제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데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을 공급하고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결정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 환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기 호황이나 불황, 경기 침체, 금융위기, 경제 성장, 뭐 실업률 등이 여기 포함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 여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하는 거죠. 김해 씨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김해 씨가 올해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전국 체전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전국 체전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예산의 집중이 전국 체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설득하는 게 뭐 결국에는 뭐 정액을 시키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보통의 노력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재정은 한계가 있는 반면에 이것을 쓰려고 하는 뭐 수요처는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디에 배분할 건가에 대한 부분 그러면 예전에는 한 뭐 1, 2, 3,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다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한 5-6가지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회복지 조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금, 후원금 같은 재정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활황기일 때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거제, 울산 이런 데 가면 어, 뭐 그러니까 씀씀이들이 좋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농담 삼아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나 거제에 길가에 다니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뭐 그렇게 돈이 잘 돌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거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거제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이 차량을 지원을 자연스럽게 받습니다. 저희는 프로포즈를 해갖고 공모사업에 엄청나게 서류를 내야 지원받을 수 있다면 거기는 그 동네에 있는 시설에 한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지원도 많이 이루어졌다. 울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량이 있어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복지하기 가장 좋은 데가 이제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한수원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방패장 이런 것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안 좋은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혜택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아이들한테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아이들만 아니라 모든 지역민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공공부조 비용의 경우 경기가 침체하거나 후퇴하는 경우에 증가하는 경우가 많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보육 서비스, 직업 알선 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환경에서 기술적 조건입니다. 기술적 조건은 사회적 지식과 기술의 변화, 발달이 사회복지 조직이 적용하는 서비스의 기술과 내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말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복지 조직의 정보관리체계의 효율성에 관심을 갖게 했고,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신경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개발은 기존의 격리와 수용치료 위주의 접근에서 탈시설화에 대한 근거를 근거가 아니고 탈시설화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과업 환경을 보겠는데요. 과업 환경에 보면 재정 자원의 제공자, 그리고 합법 권위적의 제공자, 클라이언트 제공자, 서비스의 소비자, 그리고 보충육 서비스의 제공자, 경쟁 조직이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재정 자원의 제공자는 사회복지 조직의 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제공하는 외부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법인, 기업체, 공동모금회, 종교단체, 개인 후원자, 유료 클라이언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재정 생산 능력이 없어 대부분의 재정을 국가의 보존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복지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재정 자원의 제공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들이 움직이기 위하면 거의 모든 게 돈이죠. 특히나 인력에 대한 부분의 비용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한데, 이 돈이 뭐 없다고 한다면 서비스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인 재정 생산 능력이 없는 부분이 같으면 국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뭐 정부 재원이 평균적으로 하면 한 70%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후원금에 대한 영향으로, 그리고 그 후원금 안에는 뭐 프로포절이나 이렇게 해서 외부의 자원을 따오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뭐 합쳐보면 1년에 한 10억까지는 안 되고요. 예산을 분석해보면 시설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10억 가까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분. 그래서 합법성의 15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연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단체가 처음 시작할 때는 200만 원이라고 시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커지다 보면 직원이 한 16명 이상이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조금씩 아직까지 김혜씨 이제 아까 정육체전 때문에 뭐 추경을 못 하고 있는데, 추경이 되면 이제 지역 아동센터 같은 호봉제로 들어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두 번째, 합법성 권위에 대한 제공자인데요. 사회복지조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요소로서 중앙 및 지방정부, 전문직 협회, 운영법인, 의회, 시민단체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영리 민간단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임의단체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한 5년, 6년 정도 지나서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부분으로 한 10여 년 정도 쭉 활동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2019년에 논의를, 그러니까 다양한 논의 속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한번 가보자라는 부분에서 2020년에 결성에 대한 결성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는 저희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뭐 그러니까 김해시나 경상남도에 이렇게 뭐 하면 작은 거는 되는데 큰 거는 잘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나서는 뭐 지자체에서 한번 해볼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공신력이라는 것들이 생기고 평판이 좋아졌다. 그래서 합법성, 권위 뭐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데 있어서도 뭐, 어, 뭐 이전과는 조금 다른 이런 고민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전에는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사단법인 뭐 재단법인에만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위수탁 사업에 대한 부분이 생겼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클라이언트 제공자는 사회복지 조직에 뭐 클라이언트를 공급해주는 외부 환경을 의미하는데 직접 서비스를 받거나 서비스를 의뢰하는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이거는 뭐 소비자라는 개념이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보육시설, 타기관, 정부기관, 경찰서, 병원, 청소년 단체, 사회복지관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자발적인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이용료로, 그리고 의뢰된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료보다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재원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부의 공모사업을 따와서 하면 좀 더 풍성한 걸 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인 서비스는 보조금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서비스 소비자라고 이야기하는 서비스 소비자는 사회복지 조직이 생산하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클라이언트 자신, 가족, 지역사회 국가들을 말합니다. 국가한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서비스 혜택을 받는 소비자는 물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볼 수는 없겠지만 노숙자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까지 보호 종료,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작년 연말부터 조금 한 게 언둔형 외톨이에 대한 언론의 이슈도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juk 서비스의 제공자는 사회복지 조직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계하는 조직, 그러니까 네트워크, 우리가 그러니까 자원을 이렇게 끄적이기 위한 부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가진 욕구의 문제점, 이런 복잡성, 다양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개 기관에서 한 개 조직에서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문제 해결을 거의 다 했다면 지금은 클라이언트가 너무나 세분화되고 복잡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개 기관으로 욕구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함께 해서 이것을 개인한테 하면 사례 관리, 그리고 조직이나 이렇게 전체 이렇게 집단으로 하면 집단 사회사업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트워크 조직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들이 대부분 MOU를 체결해서 연계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 서비스, 의료기관, 알코올치료센터, 체육시설, 주민센터, 보건소, 119 구급대. 오늘도 저희 그 경남 사회복지사협회 이제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이제 활동을 했는데 소방협회 하고 또 사회복지사협회하고 MOU 이번에 맺혀서 연계 사업들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거와 똑같은 고민이다 보면 이거는 공식적인 조직도 있고 비공식적인 조직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경쟁 조직입니다. 재정 자원의 획득과 클라이언트의 확보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는 외부 조직들로서 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뭐죠? 지역아동센터에 가장 최근에 이제 얼마 전까지는 다 함께 돌봄센터가 경쟁자였는데
더 큰 경쟁이 생겼죠. 학교라는 넓은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또 예전 그거보다 좀 앞에는 마을 학교라는 것들을 해서 했는데 정부에서 마을 학교를 못 쓰게 하고 있어요. 마을 배움터 이렇게 하고 넓음이 학교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이유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것들이 똑같은 거의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재정 자원들의 다각화, 이용자의 선택권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 경쟁 조직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들어가야 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의 안정화, 클라이언트의 삶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조직의 안정성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제 김해대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히어로 사업단도 이제 안정적인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서비스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변화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그러니까 2차 시때 뵙도록 하겠습니다.